자신에게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노력도 하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들은 실패를 교육이나 영감, 능력 부족 혹은 불운 탓으로 돌리곤 한다. 충분히 몰두하지 않은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참된 재능의 핵심에는 자각과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어떤 일이든 그것을 성취하려면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자각, 그리고 끈기와 인내심만 있으면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재능이란 일종의 정신력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철학자 에릭 호퍼의 말입니다. 에릭 호퍼는 평생을 떠돌이 노동자로 산 철학자입니다. 7살 때 시력을 잃었지만 8년 후인 15살 때 기적적으로 시력을 회복한 후에 언젠가 다시 눈이 멀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독서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지극히 가난했습니다. 18살에 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된 그는 길가에 오렌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을 거란 이유에서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정규 교육은 받은 적이 없었으며 대신 평생 도서관에 책에 파묻혀 독서와 사색을 계속했습니다. 첫 책을 49살에 발표했는데 그때도 그의 직업은 부두 노동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겁내는 배고픔이란 것이 기껏해야 치통 정도의 고통에 불과하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그쯤은 얼마든지 잊을 수 있다는 자세로 독학한 에릭 호퍼는 말 그대로 맨 몸뚱이 하나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상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불쑥 들 때마다 에릭 호퍼의 뼈를 깎는 노력을 떠올립니다. 365 공부 비타민, 재능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는지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그렇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믿는 사람은 불행히도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안에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제한된 믿음이죠.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것까지는 힘들어 라는 식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그 제한된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능력에 한계를 긋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재미있는 예를 하나 말씀드렸었습니다. 빌 게이츠 에피소드인데요. 빌 게이츠가 처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계약을 맺을 때요, 이전에 그런 프로그램의 개발에 성공을 해보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약 맺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일단 약속, 계약을 한 후에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런 내재적인 믿음이 빌 게이츠를 지금 그런 자리에 오르게 한 거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엄청난 믿음이 있으니 기회만 주어져라 라고 생각하면 물론 다행입니다. 어제 프로야구 중계를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어떤 선발 투수가요, 굉장한 활약을 하고 데뷔 승을 따낸 후에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프로야구 데뷔 첫 승을 7이닝 가깝게 무실점으로 막았으니 대단한 활약이었죠. 그런데 리포터가요, 오늘 경기 원래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답하더군요. 사실 일기예보에 비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프로야구는 비가 많이 오면 우천 취소가 되죠. 그런데 그는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취가 되지 말기를 기도했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자신에 대한 믿음이죠. 만약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은 준비가 안 되었으니 차라리 우천 취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준비를 더 한 다음에 나오고 싶다.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교든 회사든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대회 출전이던 PT든 사회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일단 하기로 한 다음에도 계속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죠. 다음에 더 준비가 된 다음에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제한된 믿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들려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앤서니 라빈스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첫째로는 믿음의 근거에 대한 의심을 품어봐라 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들, 우리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들은요,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쌓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과거의 경험이 무작위로 쌓이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뿐이죠. 혹은 더 불행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선입견 가득한 말들이 귀에 축적되면서 어린 시절 부모님의 말씀이라든지 어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라든지 친구가 툭 던진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귀에 축적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믿음을 바꾸고 싶다면 그 믿음에 대해 의심을 해야 한다고 조언해요. 두 번째로는 조금씩 자신을 개선하라고 말합니다. 앤서니 라빈스는 이 부분에서 캔이라는 말을 소개해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개선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자신을 한 번에 왕창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씩만 바꾸다 보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어느 사이인가 바뀌어 있죠.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개인의 눈부신 발전은 믿음의 변화와 함께 시작된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바꿀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뇌로 하여금 과거의 믿음을 엄청난 고통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과거의 믿음이 과거의 고통이었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그 고통을 미래에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힘을 주는 믿음에 커다란 기쁨을 연결시켜야 한다. 이것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반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것에 충분한 고통을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당장 바뀔 것이다. 두 번째로, 의심할 거리를 찾아보라. 과거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옳다고 주장했지만 지금은 인정하기 창피한 믿음을 한두 가지쯤은 갖고 있지 않은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 그 믿음을 의심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경험일 수도 있고 과거의 믿음에 반대되는 증거일 수도 있다. 당신은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한 수행 능력을 의심한 적이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 아마 당신은 혹시 일을 망치면 어떻게 하지? 만약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등등의 어리석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 것이다. 사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많은 것들이 그 당시에는 질문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인 마구잡이 정보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만일 그것들을 자세히 조사한다면 여러 해 동안 무의식적으로 믿어왔던 것들이 잘못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컴퓨터 자판이 한 예이다. 타자기 자판의 글자, 숫자, 부호 등의 통상적인 배열이 전 세계적으로 99%가 공통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글자 배열은 쿼티라고 알려져 있다. 이 단어는 자판의 왼쪽 윗부분 6글자 QWERTY를 의미한다. 분명 이런 글자 배열은 가장 빠르게 타자를 칠 수 있도록 고안되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전 세계 99%가 공통 아닌가?
그래서 쿼티는 120년 이상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사실 쿼티는 가장 효율적인 자판이 아니라 가장 비효율적인 자판임이 밝혀졌다. 드보르작 같은 간편한 자판 프로그램들이 실수를 줄이고 타자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 사실 쿼티는 오래전에 타자기의 부품이 매우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너무 빨리 자판을 쳐서 엉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편하고 비효율적으로 고안된 자판이다. 아무도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았다. 우리 스스로 수용했지만 자신도 모르고 있는 진위 여부를 가려보지도 못한 제한적인 믿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가? 예를 들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제한적인 믿음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만일 어떤 것에 대해 여러 번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의심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들은 각각 다른 차원의 감정적인 강도를 갖고 있어서 나는 그 믿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의견, 믿음, 확신이다. 먼저 의견은 상대적으로 확실하다고 느끼지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어서 임시적인 것들을 이야기한다. 의견은 쉽게 흔들리고 단지 몇 가지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에 믿음은 훨씬 더 많은 근거들을 갖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근거들에 강한 감정이 연결되었을 때 생기는 것이다. 이런 근거들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근거들은 개인적인 경험, 다른 사람들에게서 얻은 정보, 우리가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인해 생긴다. 마지막으로 확신은 감정적인 강도면에서 믿음을 능가한다.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지 그 생각에 대해 확실한 느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면 화를 내기까지도 한다.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근거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며 새로운 정보에 저항하고 강박관념까지 보인다. 예를 들어 신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이 유일하게 옳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여러 종교의 광신자들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런 확신이 광신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떤 아이디어나 원칙, 동기에 대해서 강한 결단과 헌신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하 핵실험에 강하게 반대만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더 나아가 행동을 취하는 사람, 즉 기관 앞에서 항의 데모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불허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는 정도지만 문맹 퇴치 교육을 위해 자원봉사까지 하는 사람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차이점일까? 기꺼이 행동을 취하는가의 여부이다.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이어서 거부당하거나 조롱당할 위험까지도 기꺼이 감수한다. 확신이 일반적인 믿음과 차별되는 가장 커다란 요인은 확신의 경우에 대개 만일 이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큰 고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가 뇌에 연결되어 감정상 커다란 동요를 일으킨다는 점에 있다. 확신은 우리를 감동시켜서 강력한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정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믿음을 확신의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확신은 모든 장애를 뚫고 나가도록 행동하게 하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믿음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은 더 강화된 감정 강도를 가진 확신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절대 비만으로 뚱뚱하게 살지 않겠다는 확신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게 할 것이고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면서 결국 우리를 심장마비나 중풍에서 구해낼지도 모른다.
자신이 어떤 문제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은 가장 어려운 인생의 시간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디 한번 보자. 첫째, 기초적인 믿음에서 시작하라. 둘째, 새롭고 더 강력한 근거들을 찾아서 그 믿음을 강화시켜라. 예를 들어 다시는 고기를 안 먹겠다고 결심했다고 했을 때 그 결심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식주의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는 거다. 그들이 식사 습관을 바꾸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등이다.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 더 많은 근거를 가질수록 더 많은 감정을 갖게 되고 그 감정이 더 강한 확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그렇게 될 계기를 찾아내거나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만일 바뀌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라고 물으면서 그렇게 될 경우 몸의 느낌을 느껴보도록 하라. 자신에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문을 하라. 넷째, 마지막으로 행동을 취하라. 각 행동들이 자신의 결단을 강화시키고 감정의 강도와 확신의 수준을 올려줄 것이다. 믿음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것은 일본인들의 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일본인들은 사실 어떤 제품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산업사회에서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일본인들의 노력은 사실 미국인 에드워드 데밍 박사로 인해 생긴 것이다. 1950년에 유명한 품질 향상 전문가인 데밍 박사는 전화조차 제대로 걸 수 없을 정도로 피폐된 전후 일본 산업을 회생시키고자 메가더 장군의 초청을 받고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 과학기술자 연합의 요청에 따라 데밍 박사는 자신의 품질 향상 원칙론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이것이 단지 제품의 품질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에 불과했을까? 그렇지 않다. 데밍 박사는 한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신념을 가르쳤다. 그 신념은 바로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면 언젠가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데밍 박사는 품질이란 단지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 숨쉬는 개선 과정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일본인들에게 이 원칙을 따르면 5년 후에는 세계 시장을 뛰어난 품질로 넘치게 할 것이고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세계를 이끄는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고 장담했다. 많은 사람들은 데밍 박사의 주장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였고 그는 오늘날 일본 기적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다. 그가 일본을 성공적으로 바꾸자 포드 자동차는 1983년에 데밍 박사를 고용해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게 했다. 참석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나중에 포드사의 회장이 되었다. 그는 데밍의 원칙을 회사 전체에 적용했다. 당시에 포드사는 1년에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었다. 데밍은 입사하자마자 생산량은 늘리고 비용은 줄인다라는 고정관념을 어떻게 하면 업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때부터 포드사는 품질을 제일 중요한 일로 생각하기 위해 회사 전체의 중점을 바꾸어서 광고 슬로건도 품질이 최우선입니다. 로 바꾸었다. 데밍의 시스템을 따라한 지 3년 만에 적자에서 헤매던 포드사는 시장 점유율을 최고로 높이면서 6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데밍은 폴사 직원에게 이런 것을 가르쳤다. 보다 높은 품질이 항상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는 정반대였다. 사람들은 보통 엄청난 비용을 지출해야 품질을 제대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일과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이 모든 결정과 미래를 지배한다. 우리가 지닌 가장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는 성공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믿음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나는 지속적이고도 끊임없는 개선이라는 뜻의 can이라는 말을 고안했다. can이, C-A-N-I, constant and never ending improvement,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개선. can이는 진실한 원칙이다. 그것은 기분이 좋을 때만 이따금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뒷받침되는 지속적인 결단 과정이다. can이의 본질은 작은 것일지라도 점진적으로 꾸준히 개선해서 오랜 시일이 지나고 나면 위대한 예술품의 일부분을 조각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실직이라든가 파산, 배우자를 잃거나 건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안고 산다. 그래서 그들은 안정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안정감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를 개선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 또 자신이 회사와 친구 그리고 가정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데서 나온다. 나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개선하고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질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배우고 더 확장하며 더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실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can이라는 말은 절대로 우리가 힘든 도전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현재의 일이 옳지 않다고 느끼거나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에는 언제나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은 개선이 오히려 믿을만하고 성취가 가능하다.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에 있던 팻 라일리는 미국 프로농구 역사상 가장 많은 승리를 한 코치 중에 한 명이다. 사람들은 그가 아주 뛰어난 선수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행운이 따랐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뛰어난 선수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인재들을 가지고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팻이 성공한 것은 사실 can이를 실천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팻은 선수들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점진적으로 작은 발전을 꾀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최고 기록을 단 1%씩만 뛰어넘는다면 경기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이 숫자는 말도 안 되게 작아 보이지만 만약에 12명의 선수들이 5가지 분야에서 각각 다 1%씩의 향상만 꾀한다고 해도 팀 전체는 예전보다 60%나 향상되는 것이다. 단 10%만 발전이 있어도 다음번 우승을 따내기에는 충분한 실적이었다. 이 철학의 진정한 가치는 모든 사람이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믿을 때 나오는 거다. 선수들은 그 5가지 분야에서 단 1%의 실력 향상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믿었고 그 확신이 더 큰 결과를 낳았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기록에서 5%쯤의 발전을 보였으며 50%나 발전한 선수도 있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can이를 실천하기만 한다면 효과가 있는 것이다. 성공의 핵심은 확신의 느낌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라. 그런 믿음이 개인의 발전을 가져오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게 한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욱 강력한 힘을 주는 믿음을 갖게 되면 과거에 확실하다고 믿었던 제한된 믿음들을 버릴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가 아니면은 우리의 용기를 잃게 만드는가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 믿음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꿈을 방해하는지를 생각하라. 잠언 23장 7절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믿음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우리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저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 자신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우리 삶에게 커다란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우리들 자신을 위해 더 큰 믿음을 갖는 방법, 제한된 믿음에 의심을 품어보고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 자신을 개선하는 것,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일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자기 자신에게 공부할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